6주차 1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재고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프로젝트 관리와 유사하게 재고 관리도 전통적인 재고 관리 기법이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될 거는 TOC 재고 관리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C 이론과 관련해서 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고요. 7장부터는 이제 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TOC 재고 관리도요. 이 내용은 골드라시 제약 이론 있죠? 그거를 재고 관리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Isn't It Obvious라는 그 책인데요. 이 책에 TOC 이론을 적용한 재고관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책도 소설 형식을 빌려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도 상당히 재미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회 되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먼저 전통적인 재고관리 기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재고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고 관리는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그만 가게다 그러면은 물건을 미리 가져다 놓고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가 고객이 요구를 하면 그 가진 물건을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재고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바로 주문해가지고, 그죠? 윗단계에다 바로 주문해가지고 바로 재고를 보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재고를 많이 보유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주문을 해가지고 그 물량이 도착할 때까지 만약에 일주일이 걸린다 그럽시다. 그러면 일주일이 걸리면은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예를 들면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물량이.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팔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재고 보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동안에 재고 보유량이 되는데, 그러면 그 재고 보유량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일주일 동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를 생각을 해서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요라는 게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게 보유하면 수요를 충족 못 시킬 경우가 생기게 되죠. 반대로 너무 많이 보유하게 되면 수요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면은 그만큼 뭡니까? 재고 유지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재고 관련 비용 중에서 재고 유지 비용과 관련된 건 뭐냐면 보관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거기에 묶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있으면 그걸 팔기 전에는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자금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고 보유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건지,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용은 최소로 하면서 가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용어랄지 이런 거를 먼저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고라는 거는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보유하는 것. 이미 이건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보유량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주문 리드 타임, 그러니까 주문을 해가지고 주문량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있죠. 그걸 이제 주문 리드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주문 리드 타임 동안의 그 수요, 그거를 계산을 해서, 수요가 이제 불확실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걸 계산하고, 그게 이제 평균 수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평균 수요만큼만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거보다 예를 들면은 수요가 더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판매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데 평균 수요에다가 조금 더 보유를 하는데 그 분량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안전재고라 그래요. 보통은 평균 수요 플러스 안전재고 그만큼 그죠? 그만큼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정확하게 주문 리드 타임은 주문을 한 뒤 주문량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수요는 주문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의 평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이제 과거 자료 이런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재고는 주문 리드 타임 동안 예측 수요를 초과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유하는 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재고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당 평균적으로 10단위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의 경우 주문 리드 타임이 2주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2주 동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양은 주당 10단위니까 2주니까 그죠? 20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재고가 20단위 남은 시점에서 이제 주문을 하면 20단위가 다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량 주문한 물량이 이제 도착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주문량이 도착하기 전에 수요가 우리가 준비한 20단위보다 클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판매기의 손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판매기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20단위 남았을 때 주문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유하기 위해 가지고 30단위가 남았을 때 만약에 주문을 하게 되면 2주 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20단위 남았을 때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30단위 남았을 때 주문을 하게 되면 그만큼 10단위가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안전재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안전재고 수준이 그러면 높으면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높게 안전재고 수준을 책정을 하게 되면 재고가 오히려 남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고 유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제 안전재고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건지 이걸 이제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재고 관리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고 관리는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패턴을 고려해서 주문량과 주문 시기를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 모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 곧 이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게 결국은 주문량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주문은 언제 할 건지 주문 시기 결정하는 그런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제 비용이 되겠는데요. 그 비용에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문 비용. 주문 비용이라는 거는 주문과 관련된 이제 비용인데요. 여기 주문 비용에는 물론 이제 주문 발송과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검사비, 수송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요. 만약에 내부에 생산하는 경우에는 준비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재고 유지 비용은요. 요거는 재고 보관비, 감가상각비, 재고에 묶인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이게 이제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것은 바로 마지막 겁니다. 재고에 묶인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재고 부족 비용이 있어요. 재고 부족 비용이라는 건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판매 기회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 부족 비용이라는 건 판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 기회를 상실할 경우에 발생하는 판매 기회 상실.
고객 상실, 신용 상실 등과 관련된 비용, 이게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재고 관리 모형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 주문량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EOQ라고 그러는데요. EOQ는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정하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EOQ는 뭐 말 그대로 여기 보면 경제적 주문량 모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Economic Order Quantity.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요가 일정하고 확정적이다. 이거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주문량 모형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주문량이 정수일 필요는 없으며 크기에 제한이 없다. 단위당 변동 비용은 일정하고 가격 할인은 없다. 이것도 좀 비현실적이죠. 가격 할인 같은 게 이제 많이 대량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격 할인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 할인이 있는 경우에 경제적 주문량 모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즉 인플레이션이 없다. 이런 가정이 있고요. 주문 리드 타임은 0으로 한다. 이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죠? 주문을 하면 바로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 재고 부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주문량은 동시에 전량 배송된다.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뭐 주문량이 뭐 동시에 전량 배송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100단을 주문했는데 예를 들면 뭐 80단위만 온다든지 아니면 뭐 100단위 주문했는데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50단위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 후에 50단위를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 가정은 주문량이 동시에 전량 배송된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경제적 주문량이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잘려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때 이제 주문량이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 수준까지 그죠? 재고가 이제 보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고가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비율로 줄어 들어가고 있죠. 이게 이제 아까 그 가정에 가면은 수요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고가 또 0이 되면 이때 바로 즉시 충족이 돼가지고 이만큼 재고 수준이 높아지고요. 다시 또 이렇게 또 일정한 비율로 이게 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 주문량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자,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적 주문량 모형은 어느 책이나 보면 그 계산하는 이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모르면 공식을 적용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돼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게 뭐냐면 그 가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수요가 확정적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간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회 주문량이 많으면 주문 횟수가 작아지므로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 횟수가 작아져요. 그죠? 여러 번 주문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주문 비용은 작게 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 번에 많이 주문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유해야 하는 평균 재고 수준이 높아져서 재고 유지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들여와서 재고가 이제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판매될 때까지 계속 그 재고가 유지되잖아요. 물론 이제 소량씩 그게 없어지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재고 있죠? 그 수준은 높다는 거예요. 평균 재고 수준이라는 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100단위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다 팔리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 재고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100 플러스 0 나누기 2. 그래서 50단위가 이제 평균 재고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재고 수준이 높다는 거는 재고 유지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대로 일회 주문량이 작으면, 그러니까 조금씩 주문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문 횟수가 증가하죠. 여러 번 주문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문 비용은 증가하지만 주문 비용이 이제 증가하죠. 여러 번 이제 주문하니까. 근데 한 번에 작은 양이 들어오므로 평균 재고 수준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 유지 비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여기서 반대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번에 많이 주문하는 경우하고 한 번에 작게 주문하는 경우하고 주문 비용하고 재고 유지 비용이 서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보상 관계를 고려해서 총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일회 주문량을 이제 결정하는 게 경제적 주문량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비용하고 재고 유지 비용, 그걸 이제 더한 게 총 재고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걸 최소화하도록 하는 주문량, 그게 바로 경제적 주문량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주문량을 도출하는 공식을 한번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D를 단위 기간당 수요라고 그럽시다. 예를 들면 연간 수요랄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Q를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A를 주문 비용, 일회 주문 비용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R은 단위 기간 동안 일원을 재고로 묶어 두었을 경우의 비용이라고 그럽시다. 이게 이제 재고 유지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V를 단위당 변동비라고 합시다. 그러면 총 재고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문 비용 플러스 재고 유지 비용입니다. 여기서 왜 재고 부족 비용도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재고 관리 모형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됩니다. 재고 부족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도 고려가 돼요. 근데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서는 이제 그게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재고 비용은 주문 비용 플러스 재고 유지 비용이 되고요. 그러면 주문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주문 횟수에다가 1회 주문 비용을 곱하면 되죠. 그게 이제 주문 비용이 되겠고요. 재고 유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평균 재고 수준에다가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총 재고 비용은 주문 비용 플러스 재고 유지 비용 요거 관련된 거를 위에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주문 횟수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단위 기간당 수요를 1회 주문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D를 Q로 나눠준 거, 그게 이제 주문 횟수가 되겠습니다. 주문 횟수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주문 횟수죠. D 나누기 Q, 여기 주문 횟수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1회 주문 비용 A를 곱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문 비용이 되겠고요. 재고 유지 비용은 평균 재고 수준에다가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을 곱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평균 재고 수준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재고가 보충되면 이제 Q만큼이 보충되잖아요. 그럼 그게 판매가 되어서 제로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Q 플러스 0 나누기 2, 그게 이제 평균 재고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분의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Q가 이제 평균 재고 수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을 곱해야 되는데, 재고 유지 비용은 통상 어떻게 구하냐면 V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에다가 단위 기간 동안 일원을 재고로 묶어 두었을 경우의 비용, 그죠? 그렇게 이제 곱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Q 곱하기 VR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총 재고 비용 관련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최소로 하는 Q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을 Q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0으로 놔요.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이거 미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놓고 풀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Q는 루트 속에 VR분의 E 곱하기 D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EOQ 공식이에요. VR 대신에 다른 기호를 써서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그죠? 기호 하나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책마다 그건 다르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단위 기간당 수요, 그 다음에 일회 주문 비용, 그 다음에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을 알면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경제적 주문량 모형의 경우에는 수요가 확정적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수요가 확정적인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요가 이제 그 확정적이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재고관리 모형을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를 이제 두 가지씩 이렇게 묶어서요. 하나는 연속적 리뷰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정기적 리뷰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속적 리뷰 시스템의 연속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재고 상태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할인점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할인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면은 바코드를 이제 삑 하면서 그게 그죠 찍히죠. 그러면 재고가 하나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그 재고 수준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고 수준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고 수준이 일정한 수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주문이 들어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정기적 리뷰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재고 수준이 관찰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요. 정기적으로 재고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재고 수준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재고 수준을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재고 수준에 따라서 주문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 리뷰 시스템에 보면 SQSS 그 두 개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 정규적 리뷰 시스템에서는 RS, RSS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재고 관리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여기 조그만 작은 S는요, 이건 재주문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재고 수준이 아까 SQ는 무슨 시스템이라고 했습니까? 연속적 리뷰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쭉 재고 수준이 관찰되다가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 그 아래로 떨어지면 재주문점이 뭐 20단이다 그러면 재고 수준이 20단위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이제 주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그러면 이때 이제 주문량은 뭘로 결정하냐면 Q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Q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EOQ를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그래서 EOQ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EOQ 양만큼 주문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뭐냐면 주문할 때 Q 양만큼은 주문하니까 실수 가능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EOQ는 뭐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 EOQ 양만큼 주문하니까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작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의 경우에도 그죠?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EOQ 양만큼 주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단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재고 수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Q를 주문을 해도 S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이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Q의 정수배를 주문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쭉 재고가 이렇게 줄죠. 여기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50단위 가지고 있다가 뭐 수요가 10단위가 발생했다 그러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40단위로. 그런 걸 이제 표현하기 계단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를 들면 재고가 요만큼 갖고 있었는데 요만큼 줄었어요. 이제 재고가 요만큼 수요가 발생해갖고 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제주문점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제주문점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요 수준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주문에 들어갑니다. 주문에 들어가서 요 L이라는 게 주문 리드 타임이에요. 요때 주문하면 요때 들어오는 거예요. 요때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계속 이제 재고는 줄어들게 되죠. 그죠? 도착할 때까지. 그랬다가 이때 주문량이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재고 수준이 이만큼까지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난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EOQ 양만큼 주문했기 때문에 EOQ 양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판매가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만 S 그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주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량은 뭐냐면 EOQ만큼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SQ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냐면 조그만 S는 아까 얘기했지만 재주문점이에요. 그 다음에 큰 S는 뭐냐면 목표 재고 수준이에요. 목표 재고 수준. 이 얘기는 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재주문점은 몇 단위로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도 물론 이제 큰 S, 목표 재고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S 시스템이 사실 많이 이용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잘 되면은 SQ 시스템보다 비용이 이제 절감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목표 재고 수준을 얼마를 할지 이런 거 정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운영을 쭉 해보면 목표 재고 수준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이제 자료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운영을 쭉 하다 보면 그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계산하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주문량이 매번 달라져요. 아까 SQ 시스템에서는 주문을 할 때 주문량은 EOQ만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목표 재고 수준을 채울 만큼만. 지금 현재 이제 재고 보유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목표 재고 수준을 채우려면 몇 단위를 주문해야 될지 이제 그걸 계산해 갖고 그만큼만 주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재고 수준이 떨어졌죠. 재주문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목표 재고 수준을 채울 만큼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목표 재고 수준이 여기 있잖아요. 그걸 채우려면 지금 재고 수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만큼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주문 리드 타임 후에 여기 그죠? 이때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문한 이거 있죠? 요 양만큼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재고는 계속 줄죠. 그동안에 판매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 있다. 그러면 주문한 양만큼 요만큼이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재고 수준이 요만큼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판매가 일어나고 또 재주문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주문을 하게 되는데 역시 목표 재고 수준을 채울 만큼만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SS 시스템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S 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고 관리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그만 S랑 요거 이제 계산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 큰 S 그죠? 요거 수준 정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요 S는 목표 재고 수준이에요. 큰 S입니다. 그 다음에 R이라는 거는 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RS랑 RSS 시스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그 재고를 조사하는 그런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R 시간마다 재고 조사를 해서 이제 그러면 실사를 하죠. 그러면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표 재고 수준을 채울 만큼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점은 뭐냐면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SE 조정이 R 시간마다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 재고 유지 비용이 연속적 리뷰 시스템보다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 R이라는 거 있죠. 요건 이제 그 기간마다 재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 시점이 되면 재고 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재고가 만약에 요 수준이 있다. 그죠? 그러면 목표 재고 수준을 채울 만큼, 요만큼만 주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문량이 그만큼이에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죠? 주문 리드 타임. 요때 이제 그 물량이 도착하죠. 그러면 재고는 계속 줄다가, 그죠? 판매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주문한 거 요만큼 있죠? 요게 이제 요만큼이 들어오게 되죠. 주문량이. 그럼 재고 수준이 요만큼 높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시 판매가 이렇게 쭉 일어나죠. 쭉 일어나다가 요 시점에 가면, 요 시점에 가면 다시 또 재고 조사가 들어가죠. 일정 기간 후니까. 그래서 재고 수준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재고 수준이 여기 있으면 요만큼이, 그죠? 주문이 들어가게 되죠. 주문이 들어가게 되고, 재고가 이렇게 쭉, 여기 지금 0 아래로 지금 내려간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2월 주문이라는 게 있죠. 2월 주문이라는 게 있는데, 2월 주문이라는 게 뭐냐면 왜, 좀 수요는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없잖아요. 제가 보유한 게, 그죠? 그러면 물량 들어오면 다시 그거를,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그 주문한 양만큼 재고 수준이 이만큼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 RS 시스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관리는 굉장히 쉬운데 이것도 역시 뭡니까? 목표 재고 수준 이런 거 이제 결정하는 게 좀 쉽지가 않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 리뷰 시스템보다는 이게 이제 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SS 시스템. 요거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RS 시스템에서는 재주문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재주문점이 고려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R 시간마다 재고 조사를 해서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 이하면 목표 재고 수준 되도록 주문량을 결정하고 만일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 이상이면 다음 시간까지 주문을 보류하는데 장점은 이제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재고 수준이 그 재주문점 하고 매우 근접한 경우는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재고 조사를 했는데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보다 한 단위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칙상으로는 뭡니까? 주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주문점 아래로 떨어져야 주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주문점보다 한 단위가 더 많으면 주문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럴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S 플러스 1인 경우랑 S 마이너스 1인 경우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차이라는 거는 단지 두 단위잖아요. 근데 S 마이너스 1일 때는 주문에 들어가는 거고 S 플러스 1일 때는 주문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이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그 재고 관리 모형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재주문점 결정하는 거예요. 재주문점. 그다음 목표 재고 수준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목표 재고 수준은 여기서 지금 그걸 다루기가 조금 너무 전문적이라서 그거는 다루지는 않겠고요. 목표 재고 수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실은 운영하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목표 재고 수준을 유지하는 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는 이제 경험상 여러분들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건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자, 재주문점도 물론 이제 운영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거는 목표 재고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단순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주문점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재고를 어느 정도 보유할 거냐 하고 결정할 때는 주문 리드 타임 동안에 평균 수요에다가 안전 재고를 더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재주문점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요에 안전 재고를 더한 수준. 그게 이제 재주문점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전 재고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평균 수요는 뭐 여러분들이 자료가 있으면은 금방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뭐 1주다 그러면 1주 동안에 보통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죠? 과거에 그 자료들을 평균을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평균 수요를 하면 되는데 그럼 안전 재고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결정하기 전에 공식이 있습니다. 안전 재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안전 재고 수준이 높으면 재고 부족 확률은 낮아지는데 재고 과잉의 확률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안전 재고 수준이 높다는 건 뭡니까? 재고를 많이 보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고 부족이 생길 확률은 적어지잖아요. 근데 뭐냐면 재고 유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남아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재고 과잉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반대로 안전 재고 수준이 낮으면 재고 과잉의 확률은 낮아지는데 재고 부족의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안전 재고 수준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결국은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하나는 수요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으면 안전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목표 제품 가용성 수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킬지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를 발생하는데 우리는 뭐 한 95% 정도 충족시키겠다. 아니면 100% 충족시키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안전 재고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100% 충족시키고 싶다 그러면 안전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서 이게 이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뭘로 측정을 하냐면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합니다. 여기에 통계학에서 여러분들 왜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분산을 루트를 씌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뭡니까? 이게 변동폭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표준 편차가 큰 걸 얘기를 하죠. 결국 이제 표준 편차로 불확실성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 이제 가정은요. 주문 리드 타임 동안 수요가 독립적이고 단위 기간당 평균 수요를 D 그리고 단위 기간 동안 수요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D 이렇게 그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정규 분포를 가진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는 DL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주문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문 리드 타임 곱하기
그 단위 기간 동안의 수요, 그죠? 그래서 L 곱하기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 리드 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는 루트 속에요. 주문 리드 타임 곱하기 수요의 분산이 되겠죠? 분산을 곱한 거. 그거에 이제 루트를 씌운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벗겨내면 루트 L 곱하기 시그마 D.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주문점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재주문점 결정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하고 또 제품 가용성을 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품 가용성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측정이 가능한데, 하나는 수요 충족률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클 서비스 수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수요 충족률이라는 건 뭐냐면 보유한 재고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10개 주문이 있었는데 9개 주문을 보유 재고로 충족시켰다면 수요 충족률이 90%가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문 횟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문 횟수 중에서 주문 리드 타임 동안 재고 부족이 발생하지 않은 횟수의 비율. 그러니까 10번의 주문이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8번의 경우 주문 리드 타임 동안 재고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이클 서비스 수준은 80%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사이클 서비스 수준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고와 재주문점 결정 어떻게 되느냐? 자, 연속적 리뷰 시스템의 경우에는 안전재고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K 곱하기 시그마 L, 아까 우리가 계산한 시그마 L 있었죠? 거기다가 K를 곱하는 게 이제 그 안전재고가 되고요. 재주문점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DL, 아까 계산한 DL 있었죠? 거기다가 위에 계산한 안전재고, 그걸 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K가 바로 뭐냐면 사이클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상수입니다. 우리가 사이클 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K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K는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여기 있죠.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 정해질 경우 K값 결정 어떻게 되냐면 표준 정규 분포의 오른쪽 끝의 면적이 1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 될 때의 그때의 G값, 그게 이제 K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 95%라면 표준 정규 분포의 오른쪽 끝의 면적이 0.05가 되는 그때의 G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통계학에서 보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규 분포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죠?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 95%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5%가 될 때, 그죠? 그때 이게 G값, 그죠? 여기는 0이 되겠죠? 이 G값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게 5%면 이게 0.45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0.45가 될 때 그때 G값이 여기에 근데 이제 그 통계학 책 뒤에 보면 표준 정규분포 표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1.645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돼요. 정규적 리뷰 시스템에서는요, 그러니까 안전재고가 뭐냐면 여기 이제 K는 똑같고요. 여기서 시그마 여기 보면 아까 시그마 L이었죠. 여기서 정규적 리뷰 시스템에서는 이제 R이 더 기간이 추가됩니다. L 플러스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주문점에서 D도 이제 L 플러스 R이 되고요. 그 차이고요.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루트를 씌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사이클 서비스 수준의 경우에도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적 사이클 서비스 수준의 결정,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계산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거기 이용되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거는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재고 많이 보유하면 잘못하면 재고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고 과잉으로 인한 손실, 재고 부족으로 인한 손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이클 서비스 수준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이게 1, 2, 3 뭐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사이클 서비스 수준 계산할 공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재고관리 기법 여기에 대한 설명은 요거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TOC 재고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